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대납 도심 한복판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또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사건 경위 그리고 배현진 의원 현재 상태, 재발 방지책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 봉합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메시지 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 결도 비슷한데요. 이제 시선은 용산으로 쏠리죠.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와 관련해서 설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일까지 76일 남았는데요. 선거제 개편에 키를 주고 있는 민주당. 아직도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전국 현안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목요일 뉴스라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25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게 둔기로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여야는 일제히 정치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이 평택, 춘천, 아산까지 연장되고 인천과 남양주, 수원을 잇는 GTX DF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현실화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린 현대차와 기아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나란히 국내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예상을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재계 지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유엔 시설에 전차 포탄이 떨어져 최소 9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가 밝혔습니다. 미국도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이에 따라서 모레부터는 예정대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조직 신설 문제를 꺼낸 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키겠다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2020년 11월 행안위 법사위소에서 딱 한 번 논의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내든 저희가 무엇입니까? 대기업과 달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태롭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리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 유예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 여당의 태도부터 반성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다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오늘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정부 여당은 속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역시 3년 전 법 제정 때부터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에 담은 거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도 소중하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신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안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모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여야는 법 시행 이후라도 추가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을 찾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유예를 강하게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용송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불발되자 노동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2년이나 유예한 상황에서 재유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온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폐업과 일자리를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공포 사기극을 벌였다고 규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경영계는 다시 한번 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범법자 양산과 사업자 폐업 등의 많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24% 수준으로 종사자 수만 800만 명에 이릅니다. 경영계와 함께 재유예를 요구해온 정부는 일단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초로 83만 7천 개 52 미만 기업 수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코앞으로 닥쳐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노사정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범행 현장 CCTV에는 배 의원이 14초 동안 최소 17차례 가격당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후에 배 의원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순천향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배 의원이 습격당한 건 언제입니까?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18분쯤입니다. 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서 이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후 이곳 서울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수한 범행 현장 CCTV에는 괴한이 배 의원을 피습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 14초 동안 최소 17차례에 걸쳐 배 의원을 둔기로 내려친 건데요. 이 의원실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최초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배현진 의원이냐고 물으며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배 의원이 인사를 건넸는데 갑자기 둔기를 꺼내 머리 뒷부분을 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행비서가 남성을 붙잡았고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찰은 배 의원을 둔기로 때린 괴한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일단 괴한은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수사 상황과 신상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현재 피의자는 강남경찰서로 연행돼 자세한 사건 경위와 이 범행 동기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배현진 의원의 현재 상태가 궁금한데 이 배 의원의 치료 경과 혹시 전해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배현진 의원은 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두개내 출혈이라든지 골절 소견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은 출혈을 멈추기 위해 1cm가량 두피 열상을 2번 봉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 의원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의식 자체는 명료했지만 불안 등을 호소해 현재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미세 출혈이나 뇌진탕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은 또 배 의원이 둔기로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의료진에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눈 주위에는 예리한 것으로 긁힌 것 같은 이 상처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범인이 배현진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하고 규탄합니다. 수사 당국은 테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권 안팎에서 이른바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론 역시 일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더 말을 보태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그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언급을 자제해 확전을 피하면서도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달래고 가야 한다는 인식 역시 그대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하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사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로 출구를 찾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고 김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자연스럽게 직을 내려놓는 방안 또한 검토한 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대위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한 김 비대위원은 비주류 철학자 쇼펜하우어 말대로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다며 거취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더 밝혀질 게 없다며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확전을 피하며 저출생 후속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당정 갈등의 뇌관은 총선 공천이 임박할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사과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도 미루며 이른바 투트랙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사과 요구가 나온 걸 정조준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찰 수사를 받을 사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당정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며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재표결을 미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윤석열과 뭔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는 취했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폴더 인사밖에는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법안 통과 때와 달리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훨씬 까다롭습니다. 야권 의송반으론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게 불가능해 시간을 벌면서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리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는 것 자체가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인정하는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치적 야합까지 벌이며 시급하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쌍특검법도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 행위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묶어 정권 심판론을 전방위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리며 수도권 곳곳을 30분 이내로 이어주는 GTX A, B, C 노선이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연장됩니다. 또 인천과 김포, 원주, 남양주, 수원 간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GTX D, E, F도 신설이 추진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79분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 출퇴근을 오는 3월 30일부터 19분으로 줄여줄 GTX A. 70분 걸리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통근도 연내에 19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파주 운정, 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이후 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인천과 서울역, 청량리, 마석을 연결할 수평축인 GTX-B는 춘천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2028년까지 덕정과 삼성, 수원을 수직으로 잇는 GTX-C는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아산까지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기 GTX 출범을 알리며 DEF 노선 신설도 발표했습니다. D는 김포와 인천, 광명 시흥, 강동구, 팔당, 원주를 이어줍니다. E는 인천에서 연신내를 거쳐 남양주 덕소까지. F는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환형으로 의정부와 부천, 수원, 남양주를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GTX DEF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추진합니다. GTX 1기인 A, B, C 노선은 하루 86만 명, 2기까지 완성되면 18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나눠받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30분, 충청, 강원권도 1시간 안에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GTX DEF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3월 수서와 동탄 구간 첫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요금이 다음 달 초 최종 결정됩니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GTX A 노선 요금을 4,000원 중반대에서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GTX A 노선과 K패스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GTX 시대를 통한 광역경제 생활권 실현을 포함해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혼잡도가 극에 달해 이른바 골병 라인으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11편 증편하고 철도와 도로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10%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층 전기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또 전용 차로 운영 같은 버스 속도와 서비스 향상도 추진을 하고 우선 출근 시간대 발산과 가양역 등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전 주요 역을 회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는 물론 시내버스를 증차해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기존 80회에서 120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김포와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립니다. 오는 6월부터는 열차 6편을, 내후년 하반기부터는 5편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2분대까지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철도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앱을 통해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상부 공간을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 노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만성적인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과 경부, 경인 지하고속도로를 착공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고 대전과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급행철도 CTX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2기 GTX 구축을 포함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13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절반을 넘는 75조 원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불편을 호소하는 토론 참석자의 말에 정신 바짝 차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불편은 무엇보다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퍼석 차리고 이거를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갖게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만년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영업이익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예상을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재계 지형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차 전환 흐름을 타고 현대차와 기아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천억 원, 기아는 1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각각 54%와 60% 넘게 늘었습니다. 개별 영업이익으로 따져도 두 기업 모두 나란히 국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만년 1위였던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앞지르며 14년 만에 1위를 갈아치운 셈입니다. 이번 실적 호전은 유럽과 북미 지역 판매가 늘고 수익성 좋은 친환경 차량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진 전기차 수요 둔화의 타격을 최소화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이미 갖추어 놓은 환경차 라인업들을 활용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판매 및 손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은 SK하이닉스도 시장 예상을 깨고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AI 서버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고 단가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 중인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중 차세대 제품을 양산하는 등 생산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지나온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한동안 확고했던 재계 지형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왔던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담합을 통해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계약건당 연평균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낮아졌고 신규 계약은 40만 원 인하됐습니다. 공정위는 임차료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담합은 입주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경성 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직접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피해자는 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처음으로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고 김옥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 근로장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전향적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비슷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도 역시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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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소송을 낼 때만 해도 23명이었던 피해자들은 10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8명만 남았습니다. 차디찬 날씨에도 노구를 이끌고 직접 선고를 지켜본 할머니들은 먼저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했던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일본서도 조금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서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번 판결로 후지코시는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물어줘야 합니다. 배상금만 21억 원, 지연이자까지 많게는 50억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この点について韓国側に抗議を行いました。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에게는 가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을 확정받은 피해자 이모 씨 측은 히타치 조센이 법원에 담보로 맡긴 6천만 원을 압류 추심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상급법원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 씨 측이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2-3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에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저 국내 민간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유엔 시설에 전차 포탄이 떨어져 최소 9명이 숨졌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밝혔습니다. 미국도 유엔 시설이 보호돼야 한다며 개탄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차에서 발사된 포탄 2발이 피난민 800명이 있는 교육센터 건물의 명 중에 9명이 죽고 75명이 다쳤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가자지구 책임자가 소셜미디어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앞서 칸 유니스에서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다며 난민구호기구 건물도 공격받아 불이 나고 희생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기구 관계자도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There was an attack on an UNRWA training center in Khan Yunis. It's been sheltering 10,000 displaced people, and they've just been hit recently in the afternoon just now, and mass casualties have taken place. 난민구호기구의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해당 건물이 명백히 표시된 유엔 시설물로
이스라엘 당국과 좌표를 공유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교전 수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deplore today's attack on the UN's Khan Yunis Training Center. Civilians must be protected, and the protected nature of UN facilities must be respected. 로이터 통신은 이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특정 군사 작전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례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기는 했으나 조사 결과 이스라엘군은 교육센터 건물을 공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측의 발포 때문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공격이 유엔 난민 구호기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공격의 일부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24시간 동안 24차례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21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현안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오늘 또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는데요. 먼저 배 의원 상태가 어떤지 병원 브리핑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통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피에서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놀라셨는지 이제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두개내 출혈이라든지 골절 소견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분기로 맞은 다음에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이렇게 머리를 부딪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현재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이런 사고였습니다. 14초 동안 17차례 가격, 영상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이 지금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해서 일단 자제는 해야 되지만 네. 어찌됐든 저도 CCTV 영상을 봤고요. 사실 끔찍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에게 뭐 14세라고는 하지만 남성으로 보이는, 그리고 또 아예 특정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네. 국회의원 누구 맞느냐라고 물어봤고 또 얼굴을 완전히 가렸고요. 비니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건 완전히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저기가 건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벌어진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든지 또는 송영길, 작년에 벌어진 송영길 대표의 피습과는 또 다른 성격인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대표이고 일정이 좀 공식적으로 굉장히 널리 네. 알려져 있었어요. 가덕도라든지 뭐 네. 공식 유세 일정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위원도 아닌 그냥 의원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노출도, 언론 네. 노출도가 비교적 오늘의 대표라든지 일정이 그렇죠. 언론에 노출되는 이렇게 상당히 비율이 노출되지는 않는데 않죠. 그리고 예. 오늘 일정도 개인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일정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저기서 그 건물 안에서 따라 붙어서 저렇게 묻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모방 범죄 내지는 제2의 제3의 또 네.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배현진 의원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접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행 동기 이제 앞으로 더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오늘 한동훈 위원장 바로 응급실 찾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새해 초부터 피습을 당한 상황이라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 트라우마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저도 네.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건데 저 장면을 보고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이제 다시 한번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좀 떠올랐을 거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저게 예.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정치 테러 용납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근 그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모방 범죄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맞다라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수차례 이제 가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정치인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원한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정치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가? 정말로 너무 큰 우려와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증오의 정치가 너무 반복적으로 악순환처럼 되면서 양극화가 좀 심화되면서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자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저 같은 뭐 이제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조금 정돈된 언어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스스로 좀 성찰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정치는 앞으로 목숨 걸고 정치해야 되냐 이런 걱정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리퍼트 대사 뭐 가깝게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증오의 정치, 정치 혐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사건이 없더라도 매일매일 정치 뉴스를 보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겁니다. 왜 저렇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비토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비토크라시.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정치권이 사실은 나섰어야 됐다. 일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고 아까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뭐 정치 평론을 하고 아니면 정치적 워딩을 하고 논평을 하던 간에 너무 지나쳤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퍼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양당 대표가 위로 그 전국도 이어지고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바로 또 서로 논평이 극악해지고 서로 또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정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범죄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어찌됐든 이 논평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직접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야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좀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정치인들 경호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해법을 찾자고 보면 정치인 특성상 좀 시민 속으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풀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떤 그 경호 관련해서 보완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뾰족한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방금 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지시사항이 나왔는데 국회의원 안전 확보 이거를 얘기를 했고 또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로 스킨십을 한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 유권자들도 TV로만 얼굴 보던 사람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거 아니면 손 한번 잡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이 친밀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다 뭐 여당 총재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정도면은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지역구만 253개인데 거기에 각 정당의
현장에 지금 아직 뭐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고 예비 후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다 막을 수도 없고 본선이 되더라도 양당에서만 나와도 500명이고요. 거기에 한 명씩만 더 나오면은 뭐 700명, 800명, 1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막는 거, 완전히 예방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좀 모방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좀 자제하게 하는 어떤 시민 사회 그리고 이런 정치권의 성숙한 분위기가 좀 필요하고 강력하게 좀 질타를 하고 이거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테러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공포거든요. 테러의 목적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일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테러의 목적인데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 테러의 가장 큰 이 목적이 정치 테러는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정치인들이 사실 트라우마를 갖고 그러면 유권자들을 못 만나게 하고 그것 자체가 테러가 목적하는 바를 그대로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러에 저항하는 어떤 수단은 일상으로 떳떳하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앵커께서도 그렇고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가들이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식, 풍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과 또 투명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테러에 저항을 해서 아니다 테러가 어떤 테러라도 우리는 일상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걸 보여줄 때 테러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악순환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우려가 크실 텐데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모두의 책임임을 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 당정 갈등이 한 차례 지나갔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양측에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하고 신년 대담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거 추측성 보도다 그리고 항우령까지 내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간 신문들의 일면에 보도한 데도 있고요. 대부분 주요하게 보도를 했는데 특정 언론사인데 대부분 이제 KBS라고 많이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 신년 대담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입장 표명 요런 얘기까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은 여권에서나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직 지금도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 아직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당에서 특히 이거를 요구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물러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내가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에서는 이거를 해소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조금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한 거는 맞지만은 순순히 이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니까 검토를 좀 더 하고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제스처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들어갔고 당에서도 아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본물 터지듯이 터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좀 묵살하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은 이미 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셨는데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 대담 형식이 됐든 다른 형식이 됐든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이 나와야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타이밍?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제 오늘 갑자기 벌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수주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런데 수주 전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공식 표명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부에서는 금기어다라는 말도 나오고 대통령이 측과 가장 가까운 그런 관련된 일들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함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불통의 어떤 이미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미 타이밍이 놓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타이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던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이 정해졌다면 사실은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또다시 고려한다거나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밝힐 거는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팩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네. 예를 들면 가방 얘기가 나온다면 가방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대로 보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관한 것은 증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보관을 했다. 지금까지 뭐 대통령 기록원에 가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뭐 창고에 보관을 하든 간에 그건 어떤 법적 절차가 있어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네. 그 프로세스를 밝히면 되는 그대로, 거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들과 관련돼서 본인의 생각 당연히 자신의 부인을 비롯해서 가장 최측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한테 그렇게 허술하게 어떤 사람이 특정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적 중에 국민 눈높이 대목에서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그때 대통령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저에서 벌어졌던 일일지라도 어쨌든 예. 당선된 후에 몇 개월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이후에 사실상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저는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보다는 대통령 입장 발표가 더 지금으로서는 유력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이 나오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맞다라고 저도 네.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마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납득을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그냥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저도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안 나오는 게 맞냐면은 이미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한번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내조만 하겠다, 이제 배우자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나와서 사과를 했을 경우에 그 진정성 이미 한번 본인이 안 지켰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과거의 것까지 좀 다 소환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는 대통령이 어쨌든 이걸 해결하는 게 맞고 이게 공적인 일이다라는 걸 오히려 대통령이 함으로써 이게 이제 오히려 좀 공적인 문제로 이제 치환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설명하고 사과가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고 로이터에 나오고 지금 전 세계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2,200짜리 가방 받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유감이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함정 취재에 빠졌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과가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좀 다른 방법으로 피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의 그동안에 사과를 안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뭐 유감 표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면 돌파하시라 사과하고 뭐 그 각종 조치들 밟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대통령실이나 여당 내 일부에서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좀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포함한 쌍특검법 이거 오늘도 민주당이 재표결 안 했잖아요. 이게 여당 내 이탈표까지 흡수해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과하면 야당에 더 빌미를 줄 거고 총선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쌍특검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표를 포함을 해서 뒤늦게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고려잖아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되지 않아야 법적으로 국민들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법이다. 특검법이 이렇게 여겨질 텐데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요. 또 사과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대선 때부터 경선 대선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까지 거의 한 2년여 가까이 온갖 그런 음모론과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격들 뭐 외국에 나갔을 때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허위였던가를 다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때 사실 지지율이라든지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부정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야 됐는데 사실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네거티브 공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거 변수가 아니라 국민들이 여기기에 상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또 이 사과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임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의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들과 견주어서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무슨 사과를 할 만큼의 어떤 문제였느냐 이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이 맞다면, 그러니까 조치를 그 당시 취했고 그 조치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밝히면 사과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 단계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히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겉으로나마 봉합수순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서도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죠. 지난 19일 국민 눈높이 발언이 나온 이후 이어졌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부분이요.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이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김 여사 사과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던가요? 이거 물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서 한 답변이긴 합니다만 좀 뭔가 메시지 관리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확전을 자제한다라는 것도 맞고 이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당에서 뭐 요구하는 것들은 다 했고 목소리들은 다 전달했으니까 이제 용산의 조치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의 그 미온적인 태도는 기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받는 것이 맞느냐. 조금 자존심이 상한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기싸움에서 좀 밀렸다라는 느낌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그럼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최근에 언론들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엄청나게 인터뷰 요청하는데 본인이 다 거절했거든요. 거절을 한 이유가 확전을 자제한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좀 안 하겠다라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용산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함구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탠스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를 보고서 추가 조치가 나온다라니까 이게 봉합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묵묵부답으로 만약에 뭉개기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이 두 분은 좀 발을 맞추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요구설에는 뭐 단호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김경률 비대위원 여당 내 일부 사퇴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오늘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갈등이 있은 이후 처음 열린 비대위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 이거 김건희 여사를 좀 옹호하는 이런 발언이고 더군다나 민주당을 좀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김경률 비대위원도 좀 톤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 이걸 처음 얘기했다면은 저도 톤을 확실히 낮추는구나 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작년부터 엄청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2023년 2월 10일자 시사저널 TV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 얘기대로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 여사를 네. 이렇게 기소를 하거나 구속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다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김경률 당시 회계사거든요. 예. 그때는 지금 비대위원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들이 뭐 굳이 어떤 눈치를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닐 건 아닌 수 것 같다.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자신의 어떤 메시지와 관련돼서 지금 너무 지나쳤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예. 좀,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자, 최근 1년의 상황을 지켜본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직무수행 평가인데요. 두 분의 직무수행 평가를 좀 보실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잘하고 있다가 47, 잘못하고 있다가 40. 제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높은 걸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언제 실시됐냐면 월, 화, 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갈등이 터진 이후 그리고 그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그 여론의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은 부정평가가 조금 더 높았어요. 네. 40%대에서 두 답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부정평가가 한 48, 뭐 47 이 정도 되고 긍정이 한 40, 41 이 정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역전이 되는 분위기다라는 건데 어쨌든 반 윤석열 정서가 지금 팽배하고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국민의 대통령 상식에 지지율도 저희 한꺼번에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 긍정 예. 평가가 1%포인트 좀 떨어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거의 그 국민의 더블 2배가 이제 긍정보다 부정이 많다라는 거고 이 기조가 지금 1년 반째 1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날아간 이후에 거의 이제 이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쨌든 대통령의 반 윤석열 반 대통령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들이받았던 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게 김건희 여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게 손익분기점을 35대 60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긍정 35, 부정 60이 이게 계속 대충 보면은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ARS냐 아니면 면접조사냐 다르지만은 그거보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 뭐 리스크라든지 이거 이런 거부권 행사하는 거 대통령 거부권 이런 건데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이받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직무수행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저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저게 안 변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는 게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지지율의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없어서 그럴까요? 지금 여당의 이슈가 많아서 그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 뭐 여당의 이슈가 많은 것도 많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에 파격적인 거를 예를 들면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저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둘러싸인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탈당하는 사람들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본인의 거취 문제도 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결정 내리지 않고 그냥 약간 제가 항상 비판한 말이 침대 축구하고 있다. 침대 정치하고 있다. 그냥 뭐 반 윤석열 정서에 기대고 있다라는 건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조금 전에 보셨듯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년간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제 최저치 31%를 지금 기록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총선 앞두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풀어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22대 총선 인식
대납에 대한 공감 여부, 자 어디에 공감하는지를 저희가 물어본 이런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4월 총선 때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와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견제를 해야 된다가 48%로 42% 지원해야 된다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그 1월 둘째 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격차가 좀 줄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한동훈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거죠. 어떤 선거도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중간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거는 역대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 심판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성적을 놓고 상을 줄 거냐 벌을 줄 거냐 이게 회고적 투표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중간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시켰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참 지지율이 막 그냥 급락할 지경이었어요. 이뇨한 위원장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다가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충돌 그러면서 지지율이 한번 출렁거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사퇴를 또 SNS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상 이 당에 굉장히 추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대로 뭐 중진들이라든지 뭐 또 혁신이라든지 그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집중되는 효과가 어떤 결과를 사실 노린 거냐면 전망적 투표, 즉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그러니까 나로 인한 미래를 보자라는 그런 전략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보지 말고 어떤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자, 비대위원장을 보자. 이 당이 앞으로도 3년은 집권 여당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서 3년 동안 혼란만 더 거듭할 뿐이지 얻는 이익이 뭐냐라는 그런 인식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갖게 만들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그 직전까지 아마 앵커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높은데 왜 당의 지지율을 견인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 패널들한테 그때 그 앵커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액션 플랜이 나오면 견인할 거다. 즉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면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는 그냥 인사하고 내가 정치인이 됐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지만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거다. 근데 첫 번째 액션 플랜이 생각했든 안 됐든 간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됐어요. 그게 사실은 견인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여론이 또 더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선거 지금 80일도 안 남았는데요. 선거제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준연동형으로 남아있을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오늘 민주당 의총 열었는데 또 팽팽하게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맞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의총 열면은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는 거고. 어떻게 결단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까? 지금 저번에 당원들한테 조사했잖아요. 그 당원들의 조사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게 세상에 제일 비겁한 겁니다. 이게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21년에 그때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규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당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86.6%의 그거 찬성으로 당원을 바꿉니다. 그때 투표율이 26%인가 그랬어요. 아마 당원 전체 총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금 이낙연 대표입니다. 사실 그거 그래서 본인이 탈당하면서 그 반성문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제일 비겁한 게 그런 거예요. 자, 당원들이 원하니까 이거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무슨 이슈를 막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뭐 손해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당원들은 다 그거 찍고요. 자,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대선 때 같이 연합도 하고, 그거 연합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진 거 아니야. 단일화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반대로 연동형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겁한 게 그거고, 그냥
당대표가 얘기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야 되겠다. 권역별로. 그러면은 왜 가야 되는지 분이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선거제도가 결정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유부단과 무능의 극치다. 좀 이렇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정청래 의원 총선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 병립형이 당론이잖아요.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 클까요?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원이 70%가 지금 병립형을 원한다라고 당에서 아마 그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저 기자들한테 뿌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라고 지금 당에서 이미 밑밥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이 표현은 정말 저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검수완박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올릴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당제를 북돋아주겠다. 소수당들을 더 국회에 진입시키겠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그때 바꿨잖아요.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하고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갑자기 자선 사업이 아니다라고 180도 바꾼 얘기를 해요. 그때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때 병립형을 해도 민주당은 손해볼 게 없었는데 다만 정의당과 제3당, 국민의당 등을 끌어들여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바로 선거제도를 이용했다라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정말 이 지금 여러 그 소수 정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에서 이렇게 안면을 바꾸고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그야말로 정청래 의원 표현처럼 장사꾼처럼 보이잖아요. 이 국회의원으로 안 보이고. 네, 어쨌든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3지대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정이 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많은데요. 자, 제3지대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게 개항을 해 나가서 이재명 대표와 붙어라 이런 권고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낙연 위원장 측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권유한 지역구가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실까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했나 모르겠는데 인천 개항을 우리가 왜 갑니까? 북수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북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으면은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웃으면서는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제 표정 보세요. 웃으면서 합니다.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꼭 붙이셨습니다. 예, 어쨌든 복수열전을 찍으려면 이준석 대표가 분당에서 안철수 의원이랑 붙어라 이런 의견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정이 상했다 이거를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한 돌려준 거예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감정이 상했다고 저도 얘기를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 발언과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의 신정현 이제 공동 창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부글부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서로 약간 삐끗하는데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법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제 저거를 뭐 이낙연 대표를 모욕 주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겠습니까마는 뭔가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를테면 뭔가 지지율이 호남에서 막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아니면 뭔가 약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듣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1인지야 만인지상까지 한 사람 한 분이 마삼중한테 이제 조언 듣는 것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삼중은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별명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것도 이석현 의장께서도 전 국회의장도 조금 이제 부의장께서도 저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은 조금 이제 감정들도 조금 삭히고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게 하나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지지자들 감정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의지가 있으면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준석 전 대표 제3지대와 공통
비상 가치를 형성하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나오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빅텐트까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가치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러면 양양자 대표의 가치는 어떤 가치여서 함께하고 이낙연 대표나 혹은 또 다른 그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가치는 뭐가 다르다라는 게 뚜렷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과는 아직 가치가 아직 확실하게 연대하지 못하는데 양양자 의원의 가치는 어떤 점에서 그 과연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손을 잡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은 이 가치의 연대보다는 이익의 연대, 표의 계산의 연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내 가치는 뭐다.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면 청년 정치 아니면 새 정치면 새 정치 뭐 이런 뚜렷한 가치를 내걸고 어떤 공론의 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정치 집단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상대방과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당 이 대표격인 사람에게 어디 출마하라 마라 하는 건 지금 정치평론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되고 빅텐트를 해야 되는 상대를 존중해 가면서 어떤 타협과 또는 조율을 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것마저도 자신의 정치 스타일처럼 각을 세운다거나 혹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빅텐트는커녕 사실 작은 텐트도 쉽지 않죠. 생각보다. 자, 김준일 에디터께 질문 드릴 텐데 제3지대 분들하고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양양자 의원과는 청계천거리라고 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차이를 모르겠다 하셔서 이낙연 위원장 측하고는 뭐 한강이나 지중해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정말.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하고는 다른 거 뭐 정체성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장 두 사람이 가깝다라고 한 거는 두 사람이 이과예요. 문과가 아니라 이과입니다. 두 사람 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과학기술 가지고 예전에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럼 안철수 의원이랑도 잘 지내야죠. 안철수 의원하고는 뭐 이과 거기는 의대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감정의 골이 너무 많이 상했다. 거기는 또 톰과 제리 같이 약간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과학기술 쪽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본 것 같아요. 미래와 그리고 과학기술 키워드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다른 게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 사실은 이제 양양자 의원은 몸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율할 게 없고 양양자 한 명하고만 사실상 조율하면은 크게 이제 합당에 문제가 없는 이제 좀 가벼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 대표도 양당의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에서 얘기했던 대표로서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고 이쪽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도 다르지만은 본인들이 추구해왔던 가치가 어쨌든 사람들은 이 지금의 3정당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 이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렵게 이제 좀 통합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서로 좀 저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단답형으로 빅텐트가 쳐질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빅텐트 안 쳐질 가능성이 51, 쳐질 가능성 49. 49. 안 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비등비등하게 보신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하나만 얘기해 볼 텐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닌데 지금 비례대표직을 사퇴했거든요. 이게 이제 3번 기호 사수를 위한 꼼수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한동훈 어떤 얘기냐면 바로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대로 한석이 없어지잖아요. 네. 정의당 지금 한석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찌됐든 3번 기호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 경상 보조금이 2월 15일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이 3월 달에 나와요. 그런데 한석을 만약 잃어버렸다가 어마어마한 액수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석이 급하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 이 그 전체적인 어떤 예산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하기 어떻게 보면 때문이죠. 눈물의 사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꼼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정치 자금법이든 아니면 공직선거법이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정당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한석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정의당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정의당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이념 정당으로서의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기존 대중정당과 어떤 차이냐라는 질문에 사실 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거대 양당도 지금 선거제 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 마당이라서 정의당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도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게 법적으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뭐 정치 자금을 모으지 못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법을 좀 숙지를 잘못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의당의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는 맞는데 저게 정치 자유와 어떤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한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지금 법을 바꾸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 잘 몰라요. 지금 이은주 의원이 왜 지금 이 뭐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고 왜 사퇴를 하는지조차도 그러니까 정의당이 좀 굉장히 정무적으로 저는 아쉽다. 왜 이렇게 못하냐. 좀 김준호 비대위원장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법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모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도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유예를 강하게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불발되자 노동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2년이나 유예한 상황에서 재유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온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폐업과 일자리를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공포 사기극을 벌였다고 규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경영계는 다시 한번 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경영계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범법자 양산과 사업자 폐업 등의 많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24% 수준으로 종사자 수만 800만 명에 이릅니다. 경영계와 함께 재유예를 요구해온 정부는 일단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초로 83만 7천 개 52 미만 기업 수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코앞으로 닥쳐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노사정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지역 민심을 노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본회의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여야는 수조 원대 사업비가 드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가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 법안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정부가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 원 넘게 지원되는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특별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복선 고속철도를 단선 일반철도로 바꾸면서 추정 사업비를 11조 원에서 6조 원대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용입니다. 지방인구 감소와 이동수요 부족 등 경제성이 낮아 20년 넘게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여야가 예타면제 특별법까지 만들어 야합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내세웠지만 총선용 선심성 입법이란 겁니다. 달빛철도 말고도 특별법으로 예타를 건너뛰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2021년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도 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민주당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대한 혈세가 드는 사업이 추진되면 부담은 결국 국민 몫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해당 지역의 수건 사업이자 좋은 명분이 있는 만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꼼꼼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30분 이내로 이어지는 GTX ABC 노선을 평택과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연장하고 GTX DEF 신설을 추진합니다. 우선 GTX A는 오는 3월 30일부터 수서 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파주 운정 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서 평택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인천과 서울역, 마석을 연결할 GTX B는 춘천까지 연장되며 2028년까지
아산까지 덕정, 삼성, 수원을 잇는 GTX-C는 동두천, 아산까지 연장됩니다. 또 정부는 김포와 인천, 원주를 이어줄 GTX-D, 인천과 연신내, 남양주를 연결할 GTX-E, 의정부와 부천, 수원, 남양주를 연결할 GTX-F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광역버스와 지하철을 획기적으로 증차하고 철도와 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광역버스 배차를 기존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6월부터 내후년 말까지 열차 11편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는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경부, 경인 지하고속도로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의 질이 삶의 질이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침이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신이 바짝 든다며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출근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출퇴근 30분 시대 공약입니다. 그리고 2년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그때 숨막힐 지경이었다면서 출퇴근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오르고 살 곳을 찾아 떠밀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없는 도시 외곽에서 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공감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출근길이 생존 게임이라는 시민 말에 정신이 바짝 든다며 속도도 강조했습니다.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퍼석 차리고 이거를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갖게 합니다. 윤 대통령은 GTX-C 노선 착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양주부터 수원까지 2028년 완전 개통이 목표인데 윤 대통령은 지하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교통혁명을 이룰 거라고 축하했습니다.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1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정부 제1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를 대신해 국민과 직접 만나는 민생토론회가 수도권 접전지를 돌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다는 야권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 일정에는 지역 예비후보 등 출마자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1.4%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1%대 성장은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부진한 성적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제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부합합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를 찍은 이후로는 분기마다 성장 흐름을 이어가 4분기에는 0.6%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타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기여도가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나 반도체 디램 가격 이런 가격의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회복세는 이제 더 뚜렷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성장률 자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역성장 수치를 제외하면 지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과거 1%대 성장률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간 소비는 국내 소비가 아닌 해외여행 등 국외 소비로 가까스로 늘었고 건물과 토목공사가 주춤하며 건설 투자가 4% 이상 감소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데다가 저성장 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조금 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이런 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회복을 전제로 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 다만 잠재 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데다 지난해 중동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KT와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6년 넘게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와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3월 임차 비용을 낮추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지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도입하면서 기지국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임차료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 비용을 줄이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3개사의 담합 행위는 6년 3개월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건당 연평균 임차료는 558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94만 원 낮아지고 신규 계약은 4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임차료는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둔기로 17차례 내려친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배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배 의원을 2시간 가까이 기다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성. 배현진 의원이 들어오자 말을 걸더니 돌연 둔기를 꺼내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무려 10초가 넘게 17차례의 가격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모자까지 푹 눌렀으니 괴한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10대 남성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배 의원은 머리를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피를 1cm가량 봉합한 뒤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출혈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성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진은 다행히 큰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 의원이 불안을 호소해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의 얼굴 곳곳에는 예리한 물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며 2차례 물으며 접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범행 2시간 전부터 현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CCTV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서 무려 5년 만에 1심 재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자, 김철희 기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비판적 판사들을 별도로 관리했다거나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비화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반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 사업을 관철하려 했다는 건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예통합 진보당 행정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들을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요구와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부동의한 데다 재판 도중 폐암 수술까지 받으면서 1심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사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담당 재판부 외엔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법원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 자체가 없으니 이를 남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공판만 277차례 열린 5년간의 마라톤 심리 끝에 한때 사법부 최정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선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작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 등 민감한 현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백종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먼저 법무부엔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많다며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해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생활했고 윤 대통령이 좌천당했을 때도 살뜰히 챙기는 등 개인적 인연이 두텁습니다. 이 때문에 사적 관계가 장관 인선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박 후보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법무부 차관 교체로 총선까지는 장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갑작스럽게 장관 인사가 단행되면서 묘한 타이밍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이 같은 관측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관련한 입장은 어떠실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차차히 살펴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친분은 물론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문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하성 선수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박모 씨는 과거 김 선수의 에이전트 시절 김 선수 협찬 물품을 빼돌려 협회 징계를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임 씨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미국 프로야구 김하성 선수에게 술자리에서 폭행당했다며 합의금 4억 원을 받고도 김 선수를 계속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류현진 선수 매니저로도 활동하며 개인적 갈등을 빌미로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하성 협박해서 사업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팀장과 공모관계 범행하신 거 맞나요? 경찰은 이와 함께 김하성 선수의 전 에이전트 박모 씨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임 씨가 뜯어낸 합의금 가운데 일부인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김하성 선수의 에이전트 시절 프로야구 선수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 선수들한테 협찬하는 수십만 원 상당의 글러브 등 야구용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더구나 피해를 본 선수 가운데에는 당시 박 씨가 대리하던 키움 히어로즈 소속 김하성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였던 김 선수를 위해 특별 제작된 야구용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해당 공인 선수 대리인이 소속됐던 회사의 신고로 조사를 벌여 지난 2020년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에이전트사 관계자는 김하성 등 유명 선수들이 쓰게 해 홍보해주겠다고 야구용품을 받은 뒤 본인이 갖거나 다른 선수를 소속사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과시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공인 선수 대리인 자격을 취소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와 임혜동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된 건 인터넷 공유기 해킹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 A씨 측은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 황 씨의 임시 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년에서 지난해 무렵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를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며 누군가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술에 취해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축구선수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전 강원FC 소속 축구선수 29살 조모 씨와 25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에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4,900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겹치게 활동을 하는가 하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A중앙부처는 민간위원 1명을 9군데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광역자치단체는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 9번이나 위촉돼 20년 가까이 활동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운영을 안 한 곳은 400개가 넘었습니다. 위원 추천이나 검증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법령상 비영리 민간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점검 결과 아예 없거나 활동을 안 하는 유령단체가 3,700곳, 전체 33.7%에 달했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뽑을 때 검증을 강화하라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최대 6년 그리고 3개 위원회까지만 맡게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위원회에 대한 비위 처벌도 강화합니다. 형법상에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규정을 적용할 때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지하도록 법제화하여 의사결정 시에 위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청년 세대가 10분의 1 이상 참여하게 하고 지역 전문가 참여 보장을 위해 수도권 위원회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상한선을 뒀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최근 국내산 꽃게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푸른 꽃게가 수입될 거란 소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일었는데요. 월 20%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이 푸른 꽃게 투자자들을 모집한 업체가 돈만 챙기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전문가라는 남성이 한 달에 21%가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이탈리아 푸른 꽃게를 수입하는 업체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수협 인증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독점 수입하고 있다고 꼬드깁니다. 이 바다라는 업체가 지금 이탈리아 푸른 꽃게 포획 점유율의 80%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난 16일 40대 여성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업체에 1,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 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이탈리아 푸른 꽃게가 정식 수입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여러 번 접해온 탓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예전 작년에 텔레비전에서 푸른 꽃게 인테리어 보고서 폐기하고 우리가 수출한다고 수입한다는 이런 얘기를 봤어요. 뉴스로.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는 돌연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했습니다. 카카오톡 챗봇 상담도 두드려봤지만 문의가 많아 답변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이트도 방문해보니까 사이트도 완전 없어진 사이트라고 나오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약간 확실해지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참담하긴 하죠. 알고 보니 해양수산부와 수협, 대기업과 협약을 맺었다는 홍보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수협에서 인증제도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고소가 잇따르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업체 관계자들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청주 눈썰 매장 이동통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운영업체 대표 등이 입건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눈썰 매장 운영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개장 전 눈썰 매장에 뿌린 인공눈이 이동통로 위에 쌓여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에 이어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도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올림픽공원 수변무대 계단 좌석과 그 뒤 벽면 10여 군데에 내 돼지 등 한글과 영어로 적힌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무대 주변에 CCTV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아침 출근길에 골목길에 쓰러진 60대 남성을 때마침 지나가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누가 도움을 준 건지도 몰라서 감사 인사조차 전하지 못했는데 소방당국이 도움을 준 이들을 찾아내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트세이버 인증서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성별과 나이가 각각 다른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9월 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살린 시민 영웅들과 또 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가장 먼저 신고한 52살 유창기 씨는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당연히 어느 분이라도 가가지고 그 상을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주저없이 처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30살 박선영 씨는 병원 간호사였고 몸에 밴 행동을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일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이어받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28살 전정환 씨는 잠시 망설였던 자신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뭐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고, 제가 망설였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찰해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먹게 됐습니다. 목숨을 구한 김외현 씨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고, 울산시는 시민 영웅들에게 하트세버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시험 발사한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이 불화살 3-31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칭으로 미뤄 전술 핵탄두 화산 31형을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이라며 불화살 3-31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비행거리는 차이가 났습니다. 기존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인 화살 1, 2형과는 다른 단거리용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화살이 아닌 불화살로 바뀌었고 뒤에 31이라는 숫자가 추가됐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 탄두 화산 31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개발한 이제 전술 핵폭탄 화산 31을 뜻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길이를 짧게 했다는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좀 작은 것에도 이제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지 않았나고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을 3-4발 정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관계자는 최종 지점에서 소실됐다고 밝혀 모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지방의 생필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지방 경제가 심각한 문제라며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으로 무기 개발과 지방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는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통해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206만 농민회원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17년 만에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5선 조합장 출신 강호동 후보가 당선되며 비리 근절과 경쟁력 확보 등의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후보자 7명이 출마한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강호동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절반에 가까운 표를 얻어 1위로 결선에 오른 강 당선인. 곧이어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2위 조덕현 후보를 781대 464로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저는 조합장 여러분께 100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역 농협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인 강 당선인은 농협중앙회 이사를 지낸 5선 조합장입니다. 지난 선거에선 고배를 마셨지만 17년 만에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강 당선인은 농축협에 대한 무이자 자금 규모를 20조 원으로 늘리고 상호금융을 독립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206만 명 조합원을 대표해 자산 규모가 144조 원에 달하는 중앙회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비상금 명예직이지만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수십 곳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 당선인은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4년 동안 임기를 맡게 됩니다. 이딴 내부 비리를 뿌리 뽑고 생존 기로에 놓인 농축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청 명칭 변경과 함께 문화재청의 사무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현행 문화재 관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올려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 즉 다크 패턴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 행위로 총 비용 대신 일부 금액만 고지하거나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를 유인하는 경우 또는 선택 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습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정권의 위기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파벌 해체라는 강수를 두며 정치 개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강한 일부 파벌은 그대로 두면서 계파 정치의 폐단을 없애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당내 파벌들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정치 쇄신 본부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できなかった時は今もすでに信頼は失われている部分が大きいですけど、さらにその信頼を失うことになるの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우선 비자금 동원 수단인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하고 강요 인사 때 파벌과의 협의도 없애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시다파 해산을 선언하며 당내 파벌 해체라는 승부수까지 던졌습니다. 自民党からいわゆる派閥はなくし、派閥ありきの自民党から完全に脱却することとなります。 이어 아베파, 니카이파, 모리야마파도 해체를 선언했지만 아소파, 모테기파는 해산을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들 두 파벌의 해체를 설득시키지 못하며 당내 계파 정치 청산과 지도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대규모 정치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민당은 계파 해체를 선언했지만 총재 선거를 앞두고 번번이 부활했습니다. 이번 자민당의 개혁안도 핵심인 파벌 해산이 빠진 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何年かするとまたいつの間にか元に戻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私に言わせればそれは目くらましパフォーマンスだと。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3에서 24%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차가운 민심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기국회가 내일 문을 열면서 정치자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민당 비자금 문제로 정치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 속에 정치 신뢰 회복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곡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축소한 걸 두고 중국 외교 당국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내외 유명 인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또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국내 정치적 분쟁 때문에 다른 나라와 관계나 민간 우호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한파 수준의 강력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면서 예년과 비슷해지겠는데요. 예년 수준이라고 해도 날이 꽤 춥습니다. 출근길에는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조금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제주 산간에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더 쌓이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3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